영점오 팟캐스트 맛점 마쿠 13회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연말연시는 가족과 지인들과 연극 보기 최적의 시기입니다. 자, 제출 공연 상설 맛집 맛점 마쿠가 여러분들의 연극 관람을 위해 훈훈한 오픈을 쌓아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인간 온풍기 패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을 누비는 연극 전도사 이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옥수수 터는 똑소리 비평가 우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예, 따뜻합니다, 벌써. 예. 자, 저희 맛점 마쿠는 월간 오늘의 서울 연극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TTISKR을 방문해서 무료 구독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점 마쿠 1부는 제작진과 함께 공연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역대 최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일당백의 강력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자, 13회 맛점 마쿠 원픽 공연은 극단 백수광부의 다 내 아이들. 자, 백수광부의 터줏대감 이성열 연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분은 이해랑 연극상, 희서 연극상, 동아 연극상, 상상 이상의 배우. 지금은 한국연극복지인재단 이사장 기래연 배우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기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희극, 비극 가리지 않고 명품 연기를 선보이는 백상예술대상에 빛나는 박완규 배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완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다 톤을 올리는 거야. 그럼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예. 매불쇼 같아요. 그래요? 야, 조회수도 매불쇼처럼 됐으면 좋겠네요. 예. 청취자님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말 특집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정말 기라성 같은 연극인들이 세 분이 나오셨어요. 와,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룰 다 내 아이들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선놀극장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예, 한 2주 지난 것 같네요. 네. 예, 저는 첫날 봤는데 지금 이게 가물가물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지? 지금 국적국적 머리를 긁어야 될 판입니다. 예. 원래 감동적이면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데. 그래요? 갈수록 점점 더 그 장면이 떠오르고요, 선생님은? 그러면 오늘은 우샘에 기대어 가면 되겠군요. 예. 무슨 약을 드셔가지고 그렇게 청명탕을 많이 드신 게 아니에요? 자, 먼저 그러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먼저 줄거리, 짧은 요약 줄거리 해보겠습니다. 자, 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입니다.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사업가 조 켈러가 주인공이고요. 조는 전쟁 중 한국 엔진 부품을 납품하던 공장을 운영했는데 부품 결함으로 미군 조종사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때 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 무고 선고를 받게 되죠. 그 대신 그 동업자인 스티브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감옥에 가죠. 네, 수감이 됩니다. 너무 기나요? 짧게 더 짧게 해볼까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조가 그 스티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조는 좀 얄밉게 빠졌던 것이죠. 네. 그게 밝혀지고 그의 분노한 아들 크리스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그만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야, 어떻게 보면 그 전쟁 후의 범죄 이야기, 사회 질서를 찾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오늘날 다시 보여주고자 한 연출님의 어떤 의도? 왜 이 희곡이 선택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주 우연하게 한 10년 전에 2014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워크샵 공연을 봤는데 이 작품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가 세월호 사건 직후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희생당한 그런 젊은 학생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작품에도 이제 일종의 사회적 참사를 회피하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걸 갖다가 이제 추궁에 들어가는
또 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서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현실하고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서 언제 한번 저걸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몇 차례 하려고 예. 기회를 이렇게 엿보곤 했었는데 이게 오래된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잘 주어지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귀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뜻이 이루어진 제가 거네요. 11년 만에 성사가 됐어요. 예. 그 일단 희곡 자체가 뭐 정말 그 죄를 추궁하는 그 과정이 정말 꼼꼼하고 섬세하게 묘사돼가지고 누구나 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자기의 양심의 문제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보면서 중견 연출가는 살아있다. 우리 사회, 우리 연극계에 이 중견 연출가 왜 필요한지 이런 묵직한 주제를 이렇게 정말 그 돌직구처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중견수 이상 아닌가요? 중견 중견보다 높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 원로로 넘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거기에 더해갖고 저는 이 공연을 보고 우리 연극이 배우의 예술이었지. 그리고 이게 연극이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이전에는 배우가 보이는 공연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배우보다는 어떤 형식이 더 앞서는 공연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배우층이 또 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그 연기만으로 무대를 꽉 채우는 그런 공연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와 모처럼 만에 진짜 물론 뭐 중견 연출에 제가 애써 이성현 연출을 띄워줬더니 선생님이 바로 배우로. 배우로 넘어가 버렸어. 아니 그런데 모든 이- 캐스팅도 다 연출해 봅시다. 아니 이거는 캐스팅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워낙 뭐 이렇게 두 배우분의 커리어만 봐도 뭐 연기력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이렇게 그 공연에서는 완전히 포텐이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앞서서 공연도 내가 많이 봤고 선생님 워낙 공연 많이 네, 보시잖아요. 많이 보기 때문에 박완규 배우는 또 얼마 전에 또 그 면회 마지막 면회인가 막 그런 공연도 보고 이렇게 다 지켜보 왔는데 여기서는 두 분의 합이 너무 좋아갖고 배우를 그러니까 연출이 배우에게 이렇게 충분히 그걸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만들어준 이게 중견의 힘이다. 아마 젊은 연출이면 자기가 뭔가 장면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썼을 건데, 네. 제가 한 거는 싹 다 비웠어요. 두 분 네. 연기자분들이 연기하는데 방해가 안 되게. 연출도 좀 비우고, 무대도 비우고 다 비웠어요. 뭐 귀를 닦아주고 가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 정말 근데 중요한 그게 거죠. 연출가가 하기가 제일 어려운 선택이에요. 연출가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이고 싶은 게 이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출이 안 보인 건 아니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두 분 연기의 그 에너지에다가 이렇게 성량을 대면은 불이 막 날 것 같았어. 개인적으로. 야 불타는 연기, 휘발유 연기. 아니 그 정도로 에너지가 강력했다는 거지. 그게 막 쏟아내는 에너지가 아니라 기래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 내면으로 삭히는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 에너지가. 그래서 이 아주 그 본인의 인생 캐를 만나신 듯한 또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케이트 말씀하시죠. 네. 저는 사실 이성열 선배님이 이거를 재작년에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햄릿도 끝나고 근데 지금 뭐 일정상 도저히 근데 너무 그 문자가 감동적이었어요. 이거는 당신을 위해 쓰여진 거다. 그래요. 근데 그런 밀러가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늘상들 이렇게 사람 꼬시려고 이러나 보다 이랬는데 너무 그 문장이 저를 확 움직였던 것 같아요. 형의 진심 어린 이야. 연출가로서. 거기서부터 연출이 시작되는 네. 네, 그래서 밑밥 던지기부터 예사롭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연출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꽃피는 4월까지 답을 주세요. 근데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작품 너무 좋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겨울이 좀 지날 쯤에 이제 꽃망울이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러워.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이제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바로 그걸 캡처해서 보냈어요. 회사로.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일정을 다 빼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작품 보고 왜 부들부들 떨 때 있잖아요. 이거 예.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이 나이쯤 되면 뭐 딴 사람들도 다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선배님의 그 문자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배우로서는 최고의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보고 이건 당신 거야라고 얘기해 줬을 야. 때 모르죠. 속으로는 여러 명한테 보낸 거 아닐까. 이제 고백의 시간입니다. 박완규 배우도 그러면 이거 당신 공연이야 이거 받으셨죠? 아니요. 여기는 단원이니까 백수광고 단원이니까 1월달이었나 2월달이었나. 너 11월에 뭐 하냐? 톤이 너무 다르다. 제가 11월에 뭐 할지 모르죠. 그랬더니 이걸 한다고 비우라고. 같이 하자고 그랬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본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들 아니면 아버지지 뭐.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전화해서 그냥 네가 아버지 해라. 저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햄릿을 연달아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뵈면서 역시 연륜이다. 그냥 무대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뭐 감동과 존경과 그 무게감, 인생의 무게감. 근데 박완규 배우한테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한동안 박완규 배우의 홍보대사처럼 제가 하고 다녔어요. 나는 연극계에 이런 배우가 있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요번에 처음 합을 맞춰보신 거예요? 옛날에 물고기 축제 때 그땐 거의 신입단원이라 잠깐 지나가는 눈에도 안 보이다가 아니 눈엔 보였어요. 쟤는 잘 되겠구나. 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연극계에서 워낙 많이 작품을 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뭐든 할 수 있는 배우다.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소중한 배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의외로 이렇게 뭘 얘기를 안 했어요. 별로. 여기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그냥 내적 친밀감만 많이 쌓았어요. 작품 술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너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했으면 누나는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진짜 그 알아서. 박완규 배우는 뭐 비극, 뭐 슬픈 네. 거, 뭐 기쁜 코미디. 거, 코미디 연기 할 거 없이 다 넘나들고 네네. 게다가 연배도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까지 그러니까 진짜 사방팔방 모든 것들이 가능한 흡수 가능한 배우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 출연을 하면 그 작품은 다 평작 이상이 되는 졸작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맞아요. 야, 이거- 되게 머리도 좋고 분석력도 좋고 되게 많은 걸 갖춘 배우구나. 그래서 아무튼 여기저기 홍보를 제가 근데 이쯤 되면 박완규 배우도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 그냥 아니에요? 냅두세요. 듣고만 있어. 역시 알아주는 이거 오디오만 나가는 거죠. 네. 다행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마는 표정이 안 나갔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왜 이렇게 먼저 얘기하냐면 배선혜 선생님이 가서 얘기들 좀 많이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일단 배우 칭찬부터 그리고 우리 연출님은 뭐 저희가 4번째 작품이죠, 형. 그쵸.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되게 왜 소중하다고 느꼈냐면 형은 아직도 공부해요. 보통은 배우도 마찬가지고 다 망가지는 게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면 내가 지금 다 아는 게 전부인 것 같잖아요. 왜냐면 다 나보다 못한 그쵸, 것 그쵸. 같고. 근데 선배님은 늘 주변에 또 의견을 물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방식도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뭐 이렇게 기레이션 방법이.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저분은 어느 순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더 성장을 하고 있구나 원숙하게. 그래서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발전하고 있는 네. 나이 든 연출가. 근데 이렇게 분석
과학적인 연출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원작이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 의식이 강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맞아요. 갖고 왔으면은 너무 뻔하고 재미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서사는 바꾸지 않으면서 이 제목에도 뭐 설명을 하셨던데 어쨌든 이 어떤 공동체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그래도 더군다나 그 할로윈이라는 걸 하니까 원작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런 할로윈 이런 거는 없었던 없었어요. 기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참사도 생각이 나면서 아주 이 번역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처럼 잘 이렇게 그 각색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각색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거의 이야기 구조는 바뀐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의외로 대학로에서 공연된 적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 공연을 봤다는 사람은 딱 두 분을 만났는데 박정자 선생님하고 심자천 선생님이 한 40년쯤 전에 그러니까 70년대 68년이요. 뭐 68년이니까 실험극장. 68년. 와. 제가 그 기억이 좀 찾아보긴 했어요. 유신 이전에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유신. 그 옛날에 최선자 선생이 어머니 역을 했던 것 맞아요. 같다고. 케이트 역할을 최선자 선생님께서 네, 하셨죠. 최선자 선생이 하셨다고 박정 선생님 말씀해 주시던데 그 뒤로 공연된 적이 없어요. 제가 연극계 30년 맞아, 했는데 맞아. 와. 30년 동안 공연된 걸 본 적이 없고 야. 뭐 제가 못 봤으니까 제 밑으로는 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 공연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공연 안 됐느냐? 대학극에서는 간간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이 우리 사회에 우리 대중 그 관객들과 만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무르익지가 않은 거죠. 그럼 지금 왜 제가 나를 하느냐? 기다렸다. 제가 12년을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예. 우리 사회가 이거를 보고 느낄 만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반석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 사회적 참사가 있으면서 작년에 무한 공항 참사까지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비행기 참사에 대한 작품을 보고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느낄 이야기다.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불행히도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인데 그런 걸 보고 공감을 할 만큼 우리 사회도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적 참사가 빚어지는 그런 사회로 지금 진입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도 이게 그냥 먼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게 아마 초연했을 때는 먼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게 우리도 저럴 수 있고 이미 저거 비슷한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니까 보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봐주신 분들 중에 그 말씀도 하신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역 그 투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같아서 구어를 사용했다. 네, 되게 가깝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그러니까 그 뭐 얘기들을. 이름은 뭐 조 켈러, KT 네. 켈러 하지만은 거기에 순위, 철수 이렇게 이름 붙여도 네, 별로 네. 어색하지 않으니까 네. 이 객관적 심리적 거리감이 네, 네. 생기지 번역을 않았어요. 이번에 새로 고용범 씨가 한 이유도 있고요. 물론 이제 민음사의 최영 선생님 번역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이제 번역하니까 더 우리 말에 맞았고 또 배우분들도 그걸 잘 소화하셔서 굉장히 편하게 말들을 발화해 주셔가지고 친근감 있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런닝 타임이 인터미션 없이 2시간 7분 정도 나왔는데요. 네, 네, 맞아요. 원작은 한 30분은 더 했을 거예요. 네, 네. 한 30분 정도 줄였을 텐데 1막에서 한 15분 1박 이상 장면을. 줄였고 나머지에서 조금씩 줄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줄인 건 없어요. 조금씩은 줄였지만 그냥 3막도 뭉뚱이로 줄인 건 없고요. 줄인 부분은 1막 앞부분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를 설명하고 사건을 까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가 좀 너무 장황해서 거기를 많이 줄였다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줄이긴 줄였지만 예. 확 줄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였죠. 근데 솔직히 그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희곡 읽을 적에는 좀 지루하게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히 이게 리얼리즘 작품 중에 희곡을 읽을 때보다 공연이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는 2시간 10분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그냥 그 인물들과 그냥 호흡하면서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리즘이 올드한 게 아니라 잘 못해서 올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리얼리즘이 진짜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영향을 되게 강하게 주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지만 저희한테 쓸데없는 포즈가 하나도 없어요. 엄청들 말들을 빨리 하고 저희끼리는 인터미션도 없는데 선돌해서 추운데 어딜 가. 그래서 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막 폼 잡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배우끼리 그냥 야, 좀 빨리 하자. 그러니까 서둘러 자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우리가 감정 잡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지금 돌이켜 보시면 없을 거예요. 말하다가 지루하면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빼기도 하고.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네. 박광규식의 농담이고, 이제 워낙 조킬러가 대사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을 줄이는데 대본에서 조금씩 티 안 나게 골격을 좀 안 상하게 하면서 하려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반복되는 대사거나 뭐 중원부원 하는 것 같은 거를 빼자 할 때 자진납세 제일 많이 한 게 박광규 배우죠. 요 말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게 대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줄였어요. 1막만 정말 많이 줄이고 그리고 다들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백소광보 저하고 희정이만 빼놓고는 백소광보 배우들인데 다들 정말 누구 하나 뒤떨어지는 사람 없이 잘해준 게 또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거기 구멍이 나면 그때 지루해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자기 맡은 역할들을 다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송년 특집에 걸맞게 너무 분위기가 훈훈해가지고. 여기 욕도 하고 그러나요? 예, 원래 지적할 공연도 건 지적해야죠, 아니 저희. 공연도 좋으니까. 근데 백 교수님은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요.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명배우의 명장면은 항상 기억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빠짐없이 다 잘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기현 배우님이랑 박완규 배우님이 이제 시니어 배우로 무게 중심도 잘 잡아주시긴 했는데 제가 보면서 약간 놀라웠던 거는 막 그 에너지가 올라오는 장면에서 두 시니어 배우님들이 막 올라가니까 같이 상대 역을 하는 그 크리스하고 앤 역할의 배우도 에너지가 막 같이 올라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는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 주니어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왜냐면은 그 후반에 이렇게 막 그 아버지랑 대치하고 또 앤이랑 또 엄마 대치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막 두 분 에너지가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랑 딸들이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막 같이 올라오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희곡 자체가 그 긴장이완이 계속 반복되면서 조그만 갈등이 해소되고 이러면서 자꾸 고조되잖아요. 그걸 어느 순간 갑자기 점프할 게 아니라 단계별로 착착 누적시켜가지고 빵 폭발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그 각 대사, 각 장면마다 다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그 어떤 연출 노트 같은 것들을 마련하시는지 뭘 기록하나요? 연출 노트 같은 것들을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하시는 준비를 하시는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배우 연기는 알아서 하게 놔뒀다고. 제가 이번 작품을 연출로서는 좀 상당히 편하게 한 편인데 그 이유는 이제 시간도 촉박하기도 했지만 제가 보통 이제 그 작품 분석이나 또는 동선을 다 보통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배우들이랑 이렇게 대극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시간이 부족하고 하는데 이번 작품은 워낙 텍스트가 탄탄하고 배우분들도 연기도 스스로 역할을 잘 이해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작품 토론이나 뭐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이 그 브라킹도 거의 제가 준비를 안 하고 따로 준비 안 하고 배우분들이랑 와서 이제 연습하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 갔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이제 배우분들한테 기대인 게 많았죠. 배우분들이 잘 해주시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무대를 다 비우고 극장도 작으니까 연출도 쓸데없이 간섭한 배우 연기를 방해하지 않게끔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연출적인 욕심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냥 판 깔아줄 테니까 좀 잘 놀아보죠 하고 좀 청소만 잘하고 그렇게 했고요. 교통정리 좀 했죠. 뭐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게 이렇게 교통정리하고 그리고 뭐 작품은 이 원작 자체가 워낙 잘 짜여져 있어서 그 잘 짜여져 있는 그 흐름을 제가 이게 숨통을 잘 끊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맥을 끊지 않게 맥을 끊지 않고 그 작품 자체가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좋은 작품은 놔두고 혼자 잘 가요. 방해만 안 하면 흔히 방해들을 많이 하죠. 뭐 하겠다고 해가지고 방해를 많이 하는데 좋은 작품은 내버려두면 제 스스로 그쵸. 유기적 생물처럼 지 스스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특히 그 마지막에 이 작품은 그 작가 자신이 그 그리스 비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천착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했던 작품 중에 하나라 생각되는데 그 산막 전체 구조 자체가 그리스 비극에 가깝고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좀 살릴 수 있게 좀 사실주의 극으로 시작하지만 끝으로 가면서는 약간 정통 그리스 비극 같은 그런 뭐 이렇게 고귀한 또 숭고한 또 아주 진한 감정들의 집약으로 그 클라이막스를 가고 갑작스러운 파국을 당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좀 살려보려고 무대도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문화로 뚫어서 그리스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저희가 장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대만 봐도 그냥 그 문도 있지만은 거기다가 이렇게 그 균열이 있는 금이 하나 쫙 가 있죠. 네네. 그리고 앞에는 그 뭐 쓰러진 나무인가를 그 아주 빈 가지로만으로 이렇게 디자인하셨잖아요. 이걸 딱 봐도 이제 원작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집안에 생긴 어떤 비극적 균열을 이미 시각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아마 관객들도 이 비극으로 가는 그 과정에 더 몰입하기가 좋았던 더군다나 하얀 그 깔끔한 무대 이런 균열이고 거기에 또 이렇게 조명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거는 되게 시각적으로 이미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비극성을 무대 위에 이렇게 재현한 거다 이런 생각은 좀 하면서 보게 됐어요. 네. 저 케이트가 진짜 연기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맞아. 레리가 돌아올 것이다. 내지는 또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앤이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앤을 막아야 되겠고 크리스토와도 긴장 관계가 있고 계속 그 신체적으로 두통 막 이렇게 신경질적인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면에서 야 이게 장면마다 계속 감정 상태를 변화시켜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집안 분위기가 조지 와가지고 심각할 때는 또 포도주스 마법의 포도주스를 또 분위기를 풀어주는 또 마법의 포도주스. 야 이 정말 장면마다 접근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어떤 역할들은 이거 왜 이래? 저는 이제 인물을 만날 때 낯선 사람과 만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케이트는 그게 없었어요. 너무 자기랑 닮았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저는 이제 뭐 창작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단선적일 때 괴롭거든요. 막 사람이 과잉돼 있고 단선적이고 뭐 착하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뭐 이럴 때 괴로운데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쉽게 오히려 사람이 와 닿아서 오히려 내가 너무 연습을 안 하나. 그냥 또 얘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날은 같이 뭐 이렇게 조가 막 어떤 날 얘는 워낙 머리가 빠르니까 어떤 날 심심하니까 막 코미디를 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아무렇게나 해요 그냥 우리가. 근데 저도 그럼 거기 맞춰서 또 막 놀아봐요. 근데 그래서 이
이 인물이 왜 이럴까? 뭐 이거가 별로 없었어요. 어. 오히려 너무 일찍 들어가서 계속 나 애니 쟤 이상한 것 같아. 쟤 싫어. 막 이런 농담하고 저 아들 놈은 왜 저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연출님께서 당신을 이거 위한 당신을 기곡이다. 위한 그래, 당신을 배역이라고 닮아서 그런 그랬을 거야. 이게 쉬운 게. 때. 근데 그걸 보셨다는 거죠. 보는 거죠. 아, 작품 냈을 때 복합적인 제일 먼저 성격.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캐스팅을 그랬던 배우분이시고 다행히 하시겠다 그래서 근데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전부터 제가 또 잘 알던 배우분이니까 이 역할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체형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미지도 그렇고. 야. 그러니까 제가 케이트를 막 낯설게 안 느껴졌던 거가 약간 복합적 인간성이 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인간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막 그렇게 나중에 비극으로 치달아서 그렇지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보편성이 좀 많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 미친 거 아니야가 아닌 그냥 그런 사람 있어 우리 주변에. 근데 이 집이 거대한 그걸 비밀을 갖고 있지만 그게 비밀의 크기들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관객분이 그러더라고 뜨끔했다고 그분이 뭐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들 은폐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그리고 케이트가 선택하는 그래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거기서 저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어쩜 무시무시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 생존에 대한 집착이나 이게 결국 또 은폐를 그 쉬라는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 삶들이 다 그러고 있지 않나? 그게 그냥 극 속에서 확장이 된 것뿐이지. 그게 좀 되게 오히려 많이 복잡해하지 않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본 기래은 배우의 특이점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그 대본에 보면은 되게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막 기분 좋은데도 옆에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웃음을 표현하는 그런 여성인데 그게 본인이랑 닮았어요. 너무 딱인 거예요. 막 그 약간 너무 즐거운데 그게 살짝 그 적당한 거를 살짝 넘어서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 왜 약간 뭔가 심리적인 뭐가 불안이나 위기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막 주는데 그 넘나듦이 또 되게 빠르고 자연스러운 거죠. 뭐 갑자기 화를 냈다가 갑자기 확 풀어졌다가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연은 전 기래은 배우의 발견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제 좀 봤고 그다음에 이제 박완규 배우님은 워낙 대학로에서 자주 보고 또 이제 잘 보고 하는 배우니까 저희가 뭐 저는 더 별 얘기는 없는데 대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본을 제가 공연을 보고 대본 한번 다시 쭉 봤거든요. 사실 이 아빠 켈러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빗바닥에는 사실 왜냐하면은 그 막 자기가 힘들게 공장을 이렇게 노동자로 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금이 간 거를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거를 그 친구한테 그렇게 시켰고 자기는 일부러 출근도 안 하고 나중에 재판정에서는 모른다고 떠다 밀었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 쭉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막판에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대본을 다시 읽고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공연에서 박완규 배우한테 말렸다 이런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너무 아빠를 설득하면서 봤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정신을 차리고 봤으면 이 아빠 또는 박완규 배우가 되게 무대 위에서 캐릭터 좋아 보이게 하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를 너무 관객들한테 설득시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관객들이 이 아빠한테는 뭐가 있다. 뭔가 깨름직한 뭐가 있다. 되게 좋은 척하지만 이런 것들을 분명 있었을 건데 제가 한 3분의 2까지도 좋은 아빠인데 약간 좀 그때 되게 약간 실수했나 봐라고
보게 만들었던, 하지만 이제 공연이 끝나면서는 아 그건 잘못된 거였고 자업자득인 거였고, 근데 다시 대본을 보니까 아 내가 박은 그때 말렸고 아. 이런 느낌으로 본 거. 아니,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저는, 일단, 기래원 배우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양한 어떤 심리를 표현하고 보여줘서, 이 공연의 가장 어떤, 이렇게 리듬감을 만드는데 되게, 이렇게 좀 큰 힘이 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긴장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케이트가 등장하는 순간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줘갖고 우리가 저 웃는 웃음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계속 뭔가를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그 캐릭터였다면은 약간 히스테릭한 그런 아니, 느낌이 선병질적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 자신도 불안해갖고 그걸 주체를 못하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어떤 사회적 얼굴로 자기를 과장해서 표장해내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면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긴장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관객한테 전달됐다는 점에서 저는 진짜 기래원 배우의 연기가 아까 내가 포텐 터졌다 이야기했듯이 그런 점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연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조 켈러는 그러니까 선량하게 보이어야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악함이 있지만 우리가 악의 평범성 뭐 이야기하듯이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악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도 일상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조 켈러 아까 이제 뭐 설득당했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조 켈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의 의미를 잘 구현했다. 그래갖고 공감을 하고 어느 순간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라는 섬뜩함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부터 이렇게 두 배우의 합이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다른 배우들도 다 잘 따라왔다. 저 솔직히 크리스라는 젊은 배우는 놀랐어요. 아버지하고 신주호 배우 이름 한번 불러줘야지. 신주호 배우. 신주호 배우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잘 이렇게 자주 보지 못했던 배우 같은데 주인공 진짜, 처음 했대요. 아니 근데 잘하더라고요. 이 둘의 에너지에 굴하지 않고 그래서 저 일단 5년 차 된 배우인데요. 5년 차요. 네. 5년 차죠. 그리고 뭐 대사 전달력이니 뭐 아유,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 되는 동안 얼마나 고민도 많고 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선배들이 얼마나 앞에서 그런데 잘하시니까. 그러니 이 두 배우 앞에서 그 어린 배우가 섰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도 아주 팽팽한 갈등을 만들어줘서 산막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맞아요. 그 텐션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배우였는데 여기에 비해 다른 배우들은 아무래도 이 중심에서 좀 비껴나서 관찰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되게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이야. 이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또 좋은 이웃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자화상 같은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하고 이 켈러의 가족들하고는 약간 좀 이 결이 이게 의도된 거라고는 느껴지지만은 좀 약간 그분들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약간 이 리듬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주변 인물 없이 차라리 가족 이야기로만 해도 나쁘지 않았겠다 하는 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또 제가 다시 그 복귀를 하면서 보면 또 주변 인물도 나름대로의 또 그 역할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되게 무대를 약간 좀 재밌게 봤는데 그 금이 간 거 되게 상징적으로 금이 간 거 말고 그 이렇게 뒤는 막았는데 옆을 터나가지고 그게 사실은 극장에 들어갔을 때 좀 뭔가 썰렁한 느낌 좀 들었거든요. 되게 뭔가 만들었는데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티 너무 나죠. 바닥에다가 뒤를 세워놓고 균열을 갔으니 근데 균열을 냈는데 근데 옆을 튀어가지고 이 옆에 썰렁함을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옆은 그 마을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가족들이랑 대화를 던지고 꼬마아이도 그렇지만 뭐 옆집
의사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박성원 배우가 했던 그 막 이렇게 웃음 많은 뭐 그 이웃들이 약간 너무 넘나들듯이 그러니까 이 뒷마당이니까 뭐 마을 안에서 열려 있는 공간이겠죠. 근데 그들이 약간 이렇게 한두 마디씩 던질 때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동네 평판이 느껴지는 멘트들을 한두 마디씩 틱 던질 때, 아, 그게 되게 약간, 저는 이 전체 이 아서밀러 작품의 좀 특이라고 해야 되나? 아, 요런 것들이 되게 조금 디테일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서밀러한테는 불만이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작품을 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세일즈맨의 죽음을 볼 때마다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캐릭터가 사실은 전 너무 불편하고 되게 강요적이고 그 아들을 푸시하고 막 이렇게 계속 자기 옛날을 막 했던 이런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가 너무 불편했는데 이 올마이 선스를 다시 보니까 그 세계가 또 이 세계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여기서 또 다른 버전이죠. 그런 세계들 또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세계 이 안에서 여성 인물들이 너무 주변화되는 사실 엄마 캐릭터는 그 캐릭터 자체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주변화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과거의 잘못에서 엄마 역할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뿐만이 아니라 그 애니라든가 게다가 그 박성원 배우가 했던 그 리디아. 예, 그 역할. 박성원은 리디아. 수는 민선이. 그 여배우들, 이 여성 인물들이 남성 인물들에 비해 너무 주변화되고 너무 장식적인 거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공연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서밀러가 너무 좀 짜증나고 약간 옛날 사람 왜냐면 100년 전 거의 옛날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가상의 없는 아스밀러를 한번 초대해서 앉혀놓고서 재판 한번 이렇게 확실히 옛날 왜 이렇게 작품도 썼어? 시대가 세일즈맨 발전되는 해가지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고, 이게 저는 약간 조금, 약간 삐딱하게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가 막 아버지한테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실제로 레리도 그 아버지 때문에 자살을 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막 반대해서 아버지와 그 대립하는 어떤 양심의 현현 같은 그런 남성 인물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명예를 더럽힌 아버지를 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세계를 구축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그런 선언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라. 그리고 이제 아까 사회적인 재난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이게 약간 좀 어떤 국가폭력적인 상황이 더 아무래도 좀 전쟁이라는 있고 거기에 그게 벌써 배경이 자본주의적인 그 돈에 대한 욕망이 더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살짝 여기 이제 그 드라마타고 선생님께서 그 사회적 3사를 얘기했을 때 살짝 결이 약간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약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 켈러가 그런 물질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물인 거랑 또 이제 우리 사회적인 참사는 좀 더 포괄적인 어떤 뉘앙스가 좀 있으니까 유사하지만 약간 좀 결이 다른 점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점에서 아까 저는 아서밀러한테는 좀 유감이다 이런 점에서 봤어요. 사실 제가 2시간 5분 공연 중에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 줄 제가 한 1시간 10분 정도 나와요. 네, 저 나가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13분 있다 등장하고 또 떠들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그래서 사실 무대에 존재하는 시간은 전체 공연 중에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앤 같은 여자 캐릭터들의 비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케이트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건지 뭐 알고 묵인을 한 건지 뭐 아니면 그때도 모른 척하고 너는 죄를 저질러라 뭐 이렇게 한 거지 그것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여성 캐릭터들의 앤 같은 경우도 앤도 그 와중에 결혼하러 계속 제가 계속 연습하면서 저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난 제가 싫어 뭐 했더니 형이 왜 그러세요 내가 아니 앤이 싫다고 나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기한 거거든요 저 이상한 애네 나중에 편지 꺼냈는데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저 편지 들고 저러
모르고 있었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게 좀 그렇게 비어져 있는, 확실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라 여자들은 참 뜬금없이 나오다 뜬금없이 사라지는 게 되게 많죠. 리디아가 제일 뜬금없이 하하 웃다가 하하 이렇게 사라지는. 나름대로 해서 자기들끼리 조언하고 그 사랑하는 장면 만들라고 점점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둘이 무대에서 막 앉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게 주어지지 않은 배우들은 그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지. 너무 애쓰거든요. 정말.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껴안지 말라. 그 말 나온 김에 애는 저 자기 아버지의 억울함은 알고 있지만 그 이 아버지 조의 비리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레리의 죽음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이 간접적으로는 조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그 레리가 결국 아버지 때문에 결국 자살한 그쪽으로 건데. 죽었는데 이 집안과 이렇게 계속 인연을 맺고 크리스와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그 고통받는 케이트 앞에서 그러니까요. 이 편지 안 받냐고 그러니까 당장 지금 크리스한테 나랑 결혼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 이상하시죠? 아, 저는 계속 이상하죠. 근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 앤이라는 캐릭터는 갈등을 촉발하는 맞아요. 기능적 역할이지 그 인물이 뭔가 여기에 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인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애는 그 안에서 가장 초 목적이 결혼인 건데 이제 상황이 이 상황에서 결혼을 그렇게 주장할 건가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고 이제 제가 좀 잠깐 조금 불편했던 거는 마지막에 그 아버지를 둘러싸고 그 크리스랑 막 엄청 무섭게 싸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도 거기 인벌브 돼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레리도 인벌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동떨어져서 좀 방관자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결혼을 가지고 있는. 아니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앤이 나이가 들면 케이트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인물이 아니라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결혼 이거는 별로 이렇게 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 편지도 숨기고 있었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아서밀러의 유감이 많다고 그랬는데 아서밀러가 어떻게 본다면은 여성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셀즈맨의 죽음에서도 그 부인도 좀 유사 캐릭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1960년대 이전의 미국 그 사회, 특히 미국 남성들의 딱 관점을 그대로 그냥 이 보여준다고 작품은 할수 전쟁 있겠죠. 전쟁 직후에 쓰여진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이 그거 본질적인 어떤 사건에서는 배제돼 있는 맞아요. 건 거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뒷수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나마 자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마치 잿더미 속에서라도 내 걸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했거든요. 또는 그 부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건 약간 나는 그래서 애니 내 돈을 노리고 왔다 계속 내가 왜냐하면 엄청 잘 사는 집인 아니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한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허구적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쟤는 아니시죠? 뉴욕에서 그 콘텐츠가 실패를 한 그래요. 거야. 엄청 돈도 못 벌고 실패하고 그래서 돌아올 곳이 근데 그거는 나쁜 뜻이 아니라 결국 얘네들도 여기가 자라온 곳이고 그쵸. 제일 평안을 느끼던 곳이잖아요. 행복했던 시절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존도 마찬가지로 금방 우리의 미친 짓에 녹아나는 게 아니라 이곳이 주는 안온함 그런 것도 좀 깔려 있어서 좀 군데군데 그런 불만은 있지만 참 잘 쓴 그죠. 웰메이드 대본입니다. 플레이로는 정말 딱 네. 구조가 네. 너무 좋은. 그래서- 근데 너무 박완규 배우 너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 조켈러 연기하실 때 그래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이 캐릭터가 이제 복잡한 면이 있잖아요. 처음엔 되게 사람 좋게 나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인물인 것 같은 게 동네의 그런 모든 어떤 그 불명예스러운 눈초리를 극복하고 같이 카드를 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그리고 살짝 또 뻔뻔하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그런 그 뻔뻔함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계속 아들한테 이거 다 너를 위해서인 거야, 마치 자기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연기할 때 그래도 어떤 보통 라인을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라인을 못 잡겠더라고. 라인을 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적 이 동기 조켈러, 같은. 조켈러의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그 라인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작품은 오히려 라인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매 상황에 충실하다 예. 보니까 나중에 라인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힌 라인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면에 충실한 해석. 네, 그냥 그 동네 꼬마랑 놀 때는 동네 꼬마랑 신나게 놀고 와이프랑 싸울 때는 와이프랑 또 신나게 싸우고 아들이랑 휘말릴 때는 아들한테도 휘말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였어 너를 위해서였었는데 마지막에 다 내 아이들이었나 봐 이라는 게 귀결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게 귀결이 그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애랑 놀 때도 조금 이렇게 약간 의미심장하게 나쁘게 아들이랑 싸울 때도 아마 의미심장하게 나쁘게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그 귀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아니, 그리고 자기 확신이 순간순간에 확실하게 최선을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나는 희생, 맞아요. 헌신하고 있다. 이게 자기의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이고, 그게 방법이 어떻든 간에. 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감하기가 너무 쉬운 인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했던 선택, 무고하고, 뭐, 이런 선택의 지점에 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장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어서 저는 조켈러가 우리하고 나랑 너무 비슷하구나. 이런 그 장면의 모습들이 없었으면은 맨 마지막에 그게 잘 안 됐겠죠. 확실히 작품이 써졌을 때보다 지금 관객이 더 조킬러한테 관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매 순간에 충실한 결과로 이제 그 납품에 한 상황에서 이게 납품이 안 되면 회사가 망하는 상황에서 조킬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관객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요즘 관객들은 더 어떤 뭐 국가나 이런 목표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개인의 또 개인의 어떤 삶을. 안위도 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또 조켈러한테 설득이 저도 된 걸까요? 아니, 근데 그 차이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더 못된, 또 연출님도 너무 착한지 않니?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근데 또 느끼셨나 보네요. 박완규라는 배우가 찾아가는 그것들은 결국 이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거에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한테 올 수 있음에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찾아갔다고 봐요. 그리고 맞아. 예, 그게 저희가 박완규 배우의 결국-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잖아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달래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가족의 일부도 본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다라는 것도 설득의 요소인 것 같아요. 요즘 세대에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와이프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가 아니라 와이프와 아들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다 내 아이들이었다는 그래서 저는 설득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켈러한테는 저는 처음부터 좀 설득이 됐었어요. 저는 아니, 가족을 근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요. 물론 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도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편성인 거지. 어떤 선택이 맞아요. 되더라도 맞아요. 우리가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간순간에 충실한 그 연기. 조이고 또한 배역도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 자신의 비리가 들통나는 그런 경우, 그렇게 연기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시작부터 불안감, 내 죄가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약간 죄책감 같은 것들을 안고 껴안고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근데 조 켈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은 용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그 토요 명화, 미국 그 흑백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약간 무대포적인 아버지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딱 그대로 이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확신 속에서 나는 범죄자가 아니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더라도 이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회 다 범죄자들이야, 적당히는.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그 만선에 나오는 곰치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진 캐릭터겠죠.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너무 설득이 되면은 사실 레이리가 설득이 안 되게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20대 관객들이 보면서 레이리가 저렇게 비행기 그 양심의 자책을 아빠 대신 막 느끼면서 게다가 목숨까지 버릴 정도. 크리스 정도는 용납 가능해. 나는 아빠랑 절연하고 나가 살겠어.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비행기를 몰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 레이리, 사실은 그 선의 그 양심의 그 기준점이 거기에 있는 거지, 이 작품은. 그 기준점을 거기를 잡고 본다면은, 죄송하지만, 조 킬러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설득이 됐다는 거지, 나는. 말해가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그게 작가가 의도한 컨트라스트의 힘 아닐까요? 네.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말 눈치도 못 챌 정도로 뻔뻔한 조 켈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진짜 너무나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의 아들을 보여주고, 이 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두 개를 우리가 횡단을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인데, 이런 조 켈러가 어딨어와 이런 레리가 어딨어라고 우리가 돼버리면 그 작품은 망작이 그렇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연극 속의 이야기만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레리 편지가 그러니까 앤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이거 연습하면서 앤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레리 편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연극 시작하자마자 레리 편지를 알았으면 레리를 욕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죄인데 무죄잖아요. 무죄 물론 유죄지만 법정에서 무죄잖아요. 애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레리가 바본 거지. 아, 니네 아빠 사실 잘못 없는데 너 왜 죽었어?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애니 처음에 편지를 봤었을 때 입장은 그렇다고 봐. 근데 나중에 관객들은 모든 게 다 들통난 상태에서 레리의 편지를 보잖아요. 나는 그것도 되게 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알았어요. 말을 참. 근데 아까 일반 관객 입장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봤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편지를 써야 돼 그런 걸 썼어요. 처음엔 엄마 아빠의 비극. 너무 그래서 울었대, 같이. 근데 몇 번을 보면서, 내 생각이 지금 이게 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사실 지금 배우를 보느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처음에. 배우한테 끌려서 보니까, 너무 가엾어.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이 너무 복잡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의 입장, 뭐, 레리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는 아까 그런 걸 데뷔를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그것들 다 같이 있어야지 관객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지. 그걸 다, 이 나쁜 사람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 오히려 맞는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안에 저런 것들을 숨기고 가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판단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을 하게끔 됐다라는 그 편지가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제 지인들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설득당해서 짜증난다고. 아니,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야. 짜증이 났다는 게. 그쵸, 맞아요. 설득당한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맞아요. 알았기 때문에 짜증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 엄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에 좀 섬뜩하면서 나는 어떡하지 하는 이게 짜증이든 분노든 네. 아니면 뭐 자괴감이든 뭔가 이 소위 말하면 여진으로 남아 있다는 네. 게 이 작품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없이 불쌍하다 끝났으면 이건 망작이에요. 관객과의 대화 이번에 할 때 좀 많이 느꼈는데 다 읽고 오더라고요. 오. 요새 관객들 다 읽어요. 대박. 다 읽고 왔는데도 설득당해서 짜증나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액면으로 보면 그 부도덕한 윗세대의 몰락과 크리스와 앤 신세대가 이제 도덕성을 가지고 미국 사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식으로 읽기 쉽잖아요. 크리스와 레리. 크리스와 레리, 죽었지만 N까지는 아니고. 크리스가 뭐 아무튼 미래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게 등장하는 이런 구도를 상상하기 쉬운데 막상 공연을 보면 야, 이 관계가 이게 쉽지 않구나. 정의를 내세우고 양심적으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승복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근데 그게 오히려 정말 사회적 카타르시스에는 좋지 않을까. 쉬운 결론, 뭐 도덕적인 결론을 쉽게 낸다면 정말 자신의 실존에 대한 질문 없이 그런 식으로 믿어버린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그 크리스가 가족하고 절연을 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자살하고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호기롭게 아버지 잘못했어. 막 이런 어떤 비판을 하지만 이 사람이 또 조 켈러의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괜히 조짐이 보이더라니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도 젊은 날에 맞아요. 우리 청춘 때 아까도 뭐 이렇게 학생운동 뭐 이야기도 좀 했고 그랬지만은 우리 진짜 개인이 없이 사회와 민족과 막 이런 그런 감정으로 들끓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보니까 그냥 가족이 제일 중요해. 이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를 뭐 예전에 이제 11년 전에 워크숍 보고 학생들 거 보고 이제 세월호 떠올려서 했다는 얘기도 했지만 지금 요즘 이걸 다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레리를 아까 우수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은 사실 레리가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의인 몇 사람 같이 우리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표상. 그 의인이 레리인데 레리가 표방하는 게 저기 사회적 정의거든요. 네. 그 사회적 정의가 없는 시대에서 이제 죽음으로써 그렇다가 드러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가 있죠, 이 작품이.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레리가 표상하는 사회적 정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가족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어떤 그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공정과 정의에 대한 얘기를 짧게 썼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 저스티스란 말은 그러니까 정의란 말은 요즘 거의 잘 안 써요. 아예 용어 자체를 안 써요. 공정이란 말로 네네. 다 바뀌었죠. 근데 공정이란 말 속에는 사실 예전에는 공정이라는 게 공정하게 남과 똑같이 평가받고 남과 똑같은 기회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요즘은 거기에서 좀 더 개인적인 의미가 더 강해져서 내 개인적인 권익이나 내 개인적인 기회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렇죠. 침범당할 수 없다는 걸로 이제 공고가 되어가지고 사회적 정의랑 부딪힐 때도 양보하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정은 사회적 정의와 부딪힌 점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조차도 양보를 안 해요. 사회적 정의에 굴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쿠팡. 네. 아주 리얼한 그런 실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은 그 사회적 정의 얘기를 다시 이제 해보자는 의도도 컸죠. 레리 같은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 바보같이 죽었을지 몰라도
초계처럼 자기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에 많이 설득된다는 얘기가 그만큼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 많이 살다 보니까 변화한 거예요. 그런 의식에 그런저런 궤변이나 자기 변화에 많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뭐 레리를 편지가 아니라 인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것도 좀 그런 사회적 정의에 대한 외침을 좀 더 강화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는 계속 변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참 이제 공정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회적 정의와 이제 다시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 거의 마무리 멘트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작품 금방 해준 씨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조의 비극적인 최후로 작품은 끝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크리스가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의 그 자기 응징이 좀 약간 퇴색되는, 무게가 좀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 비극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와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왠지 약간 좀 바람이 새듯이 크리스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가 그래, 우리에게는 크리스가 있어. 약간 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더 도덕적 성찰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약간 희망의 약간 메시지가 있으면서 좀 안 돼버리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연관을 시키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설득의 영역은 좀 연기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립되는 두 입장의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할 때, 사실 관객들은 조금 더 연기력이 있는 배우가 캐릭터에게 설득이 돼요. 특히 그 이인극 같은 경우에 대립되는 두 경우에는 공연마다 어쩔 때 A라는 배우가 연기가 좀 좋았으면 그 배우의 입장이 설득이 되고, 다음날 B가 연기를 더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서 잘했으면 또 B의 설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연은 사실은 그 주니어 배우들한테는 되게 큰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이 작품 자체의 어떤 말하는 비전이라든가 메시지는 그 주니어 캐릭터들에게 있는데, 시니어 배우들이 연기력이 너무 세가지고 관객들이 거기에 저처럼 말린 필요 없다. 말린 거죠. 근데 원래 작품 자체는 레리라든가 크리스 자체의 기준점을 놓고 거기에 어떤 우리 미래 연습 비전이라든가 중에도 지금 똑같은 의견을 우리 드라마 트루가 하시는 조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연습 중에 보시고 그 크리스 역을 더 키워야 된다. 지금같이 하면은 아버지의 다 설득당해서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 크리스를 많이 키웠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다시 공연할 기회가 있으면은 크리스를 더 잘 키워서 아버지의 그런 모순된 면을 더 잘 통로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시각을 막판에 유지할 수 아버지를 있도록 이겨먹는 약간 정말 이렇게 딱 관객이 느끼게 있게도 그 아버지가 나가서 죽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기 전까지 팔팔 하시거든요. 아빠의 그 에너지가 가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팍 꺾여서 나가서 죽게 만드는 힘은 크리스가 마지막 장면에서 아빠를 확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번 쳐야 돼?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이게 이겨먹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아버지 세대가 무너지고 크리스가 다시 자기 세계를 여는 약간 이런 구도가 되는데 마지막에 사실은 아빠가 나가서 죽기 전까지 건재한 느낌으로. 근데 아스밀러 세계에서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신화 속에 감히 아들이 아버지를 치는 거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뻘쭘해 죽으면 아버지도 몰락하고 영국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의로운 죽음이 돼버리는 거죠. 의로운 죽음. 아니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니까. 크리스가 계속 울고 있어서 마지막에는 레리가 저를 죽게 만든 거지. 크리스하고는 별로 레리 편지가 나를 죽게. 근데 계속 울고 크리스의 목소리에는 레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의뢰가지고 크리스도 또 군 복무하고 뭐 정말 병사도 죽은 가정에 자기만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레리와 겹치려고 의도적으로 설정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 두 배우에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 정말
이거는 두 배우가 무대에서 정말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준 연기를 하신 만큼 공연이 끝나도 여전히 좀 약간 그 잔흔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자꾸 곱씹다 보면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되는 지점이나 또 자꾸 곱씹다가 새로운 각서 같은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요즘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회고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먼저 얘기했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쿨하셔 역시. 마지막 날 감기가 확 왔어요. 마지막 공연 때. 마지막 공연 때 아. 다행이라고 생각.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기침도 심하고 근데 일주일 동안 거의 죽어 있었어요. 상징적 감기 되게 심하대요. 상징적 감기 아닌가요? 영혼의 감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어머나 아름다워라. 정말 일주일 동안 거의 예. 죽어 있었어요. 와. 이 코로나 걸렸었을 때도 저는 기침을 안 했거든요. 그 독감인 거예요. 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가 그때 아마 분장실에 다 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고. 제가 지금까지 걸린 감기 중에 무서울 정도로 좀 아팠어요. 독감이었던 것 같네요. 끝나고 그 독감 걸리고 난 장염 걸리고 저도 장염도 비슷하게 유행이더라고요. 네, 장염 걸려서 난 나흘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갖고 아직까지는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때는 이제 대본 수정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작업으로 가서 그냥 뭐랄까 다음 어차피 공연이 결정이 돼 있나요? 어쨌든 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세분화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세분화. 네, 네, 조금 더 지금 굉장히 프리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둘이 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 나의 우리들의 직관력, 배우들의 직관력과 연출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큰 선 안에서 했다면 조금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현상을 벌여놓은 거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로 더 갈지 혹은 또 배우들과의 들어오는 배우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건지가 조금 더 논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어떤 형태가 나올까? 굉장히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혼자 해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리했거든요. 내적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정말로. 그 연습 첫날부터. 예, 첫날부터 바로 이렇게 공연 끝나는 첫날부터 날까지. 야. 네. 너무 친밀했죠. 그래서 조하고도 그 내적 친밀감을 쌓은 member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너무 친해 보이지 않아요? 존 들어왔을 때. 존 네, 들어왔을 그러니까요. 때도 우리 동네 살던 앤데 그리고 연기로보다 그냥 우리는 너무 친한 거예요. 진짜 그 수십 년간의 인연을 그냥 며칠 사이에 다 그렇죠. 해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진짜로 이 몸에 저는 그다음에 또 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 감기 상태로 쭉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나기 전에 우리 두 분 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까 이제 우리 연기자들이 중심이 되는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는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었는데 사실 우리 한국연극계 전체 발전을 두고 봤을 때 최근에 우리 연기자들이 무대에서 연기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비중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 우리 두 분이 유감없이 보여주셔서 굉장히 반가웠고 저 스스로도 반가웠고 또 많은 연극하신 분들이 보러 오셔서 그 비슷한 소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연기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기래은 씨 연기에 대해서 이제 복잡한 감정들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섞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엄마 역은 이 케이트 역은 뭐 밤으로의 김요래에서의 마약쟁이 엄마 그런 병약하고 막 이렇게 그런 선병질적인 엄마와 오레스테스에서의 남편 아가멘돈을 찔러 죽였던 클리템네스트라 이 복수하는 여자, 이 두 여자가 섞여 있는 그냥 강력한 카리스마와 아주 병약한 선병증 이 두 개를 넘나드는 그거를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막 비극적이 됐다가 이 두 가지 역을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이 이 케이트 역할의 굉장히 그 핵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완규 배우는 이 작품은 사실 사실주의 극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비극성을 드러내는데 코믹한 면은 원장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저 배우가 스스로 이제 거기에 이제 희극적인 면을 많이 발견해서 희극성을 많이 이제 부여했죠. 그래서 주인공이 희극성을 살리다 보니까 극 전체도 약간 전체적 희비극이 됐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또, 저기 이제, 뭡니까, 할로윈 아이디어를 다 착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코믹스러운 면들이 많아졌죠. 근데 저 배우가, 저 배우님이 이제 희극성과 비극성을 이렇게 넘나드는 걸 잘 하셔서 그게 또 잘 무리 없이 구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몽땅 다 희극적이거나 몽땅 다 비극적인 인물은 없거든요. 그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우분들이 그런 양가적인 어떤 다면적인 모습을 순간적으로 호흡을 바꿔가면서 한 몸에 구현을 해주니까 훨씬 리얼리티가 있긴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희극적 인물에서 비극적 인물로 순간적 변신이 안 돼요. 또는 그런 카리스마에서 그런 선명적 인물로 변신이 안 되는데 뭐 배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배우만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한 같은 시간과 공간 내에 그걸 같이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매개체가 이제 배우로서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인물이나 인생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관객들이 그러면서도 인간이 저렇다는 리얼리티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배우가 아닌가. 우리 배우분들이 좋은 기회를 가져서 유감시를 펼쳐주셨고 아마 후배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막판에 방송 분량을 다 뽑아주네요. 자, 연극이 보인다, 연극이 들린다, 연극이 재밌다.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맞점 맞고 13회 다 내 아이들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게 세 분들 이제 그 이성열 연출님은 그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두 분 배우들은 연말을 어떻게 보낼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연극 관객들에게 인사말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 선생님은 그 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도 겸하고 있잖아요. 연말 되면 되게 바쁘시죠? 네, 오늘도 내일도 이제 심의 또 중장년 심의를 해야 돼요. 경력 지원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톤이 달라져요.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청년 지원들도 있고 다 물론 다 부족하지만 연극계에서 오래 좀 버티고 40대를 넘기고 50대 넘기면서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설 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일부러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에서 좀 많이 늘렸어요, 중장년을. 그래서 좀 그런 곳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많이 하려고 열심히 또 기부금 모아서 또 그리고 또 배우들과 연출들이 좀 만날 공간들이 없으니까 그것들도 한번 프로그램 또 새롭게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연극하시는 우리 연극인 여러분 이렇게 늘상 하는 게 우리 살아서 말아요. 만나요. 쫀버. 그냥 어떻게든 그래도 이게 연극할 때는 자꾸 가난으로 자꾸 사람들이 도배를 해서 그런데 연극할 때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무책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연극할 때 아닌가. 그래서 힘든 일들 서로 같이 나누면서 우리 진짜 존버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완규 배우님. 좀 지겨워졌었어요. 작년까지. 연극이요? 네, 작년까지 좀 지겨웠었는데 올해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오. 네. 그냥 연극하는 이 직업, 이 연극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극인들이 예. 다 재밌게 좀 하면 관객분들도 더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힘들 내고 용기들 내서 더 재밌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밌게 살자. 예,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성열 연출님, 뭐 지금 당장 계획이 뭔지 말씀해 계획이요? 주시고, 예. 공연 계획 같은 거. 공연은 이 단의 아이들을 내년에 이제 재공연을 해야 돼서 아, 좋습니다. 극장을 좋습니다. 지금 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극장 저희가 신청 극장이 잘 돼서 예. 할 수 있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 이거 하면 재공연하면 단체 뭐- 관람 네. 필수. 학기 중에 그 대신 빠르게 빠르면은 뭐 예정대로 한 4월에 하게 될 것 아, 같은데 좋습니다. 사전 4월 너무 예,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말 연시가 이제 다가오는데 세 분들도 건강하고 건강하길 빌면서 오늘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막지 않고 2부는 추천 공연 시간입니다. 자, 누구부터 추천 공연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1월 돼서 가장 먼저 관객들을 찾아오는 공연은 두산 아트랩이에요. 예, 두산 아트랩. 네, 예, 아주 거기에서. 전통이 있는 아주 좋은 기획이죠. 네네. 40세 이하 신진 예술가의 이제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선정된 그러한 작품들이 나중에 예. 아주 레퍼토리로 잘 개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작이 꽤 있죠. 예. 네네. 근데 좀 실험성이 강해서 아마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아주 매력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데요. 예, 예. 첫 번째 공연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 그 스페이스 111에서 공연하는 이온의 계기 일식 기다리기입니다. 예, 이 제목부터 네, 실험 예상치 않죠. 예, 예,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네, 예. 네. 이 공연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구성 연출한 김상훈 그 예술가의 작품을 예. 제가 이전에 봤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스와이프, 예. 히라타 오리자를 위한 유튜브 스크립트 등을 보면서 예, 예. 이제 진짜 이 실험에 대한 어떤 도정 전신과 그 열기가 되게 뜨거운 젊은 연출가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아. 지금 주목하면서 공연들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두산 아트랩에 딱 최적화된 네, 작가를 네, 선정했군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예. 우리는 왜 극장에 모이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 음이온 그러면 약간 과학적 냄새 나는데 오히려 네. 문제의식은 왜 우리가 극장에 가는가 모이는가. 네, 아주 본질적인. 예. 그런데 여기가 좀 영상이나 어떤 예. 테크놀로지도 되게 잘 써요. 예, 오브제도 잘 쓰고. 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모두 극장에 모여 60분 후에 시작되는 계기 일식을 기다리는 공연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60분 동안 예. 그 계기 일식을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를 공연화한다는데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또 그 도전이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 되게 재밌겠네요. 네. 예. 짧으니까 15일부터 17일, 예. 평일은 7시 반, 토요일은 2시, 6시, 예, 예. 총 4회 공연밖에 안 되니까 좀 서둘러서 예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 작품은 제가 그 지역 연극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방방곡곡 다니시죠.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대한민국 연극제라고 하면은 전 시도 단위에서 경연을 거쳐서 올라온 베스트 작품들끼리 또다시 경연해서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그 전국 단위 유일한 그 연극 경연대회가 대한민국 연극제거든요. 예. 여기에서 작년에 대통령상 그러니까 대상이죠. 연출상, 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오. 대전 극단인 극단 손수의 검은 얼룩이라는 공연입니다. 검은 얼룩. 네, 예. 제목도 심상치 않죠. 예. 검은 얼룩. 예. 이거는 평일은 7시 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3시. 예, 날짜 언제이죠, 선생님? 네,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 이것도 많이 안 하네요. 네, 예. 아르코 소극장에서 아르코 진행을 소극장에서 합니다.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영재 무려 대상 소상작. 네, 검은 얼룩. 검은 얼룩. 야, 이거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네, 꼭 한번 찾아가서 볼만 보기 하겠는데요. 어려우니까 예. 여기에서 좀 보시면은 아마 지역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연극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울에만 연극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 연극은 그 개견이라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네. 다른 지역 공연 현황에 대해서는 까막눈이거든요. 네, 주로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뭐 연극 평론한다 그러지만 서울 평론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공연이니까 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 작품은 인간의 근원적인 딜레마인 욕심과 진실을 심도 있게 파고드는 작품으로 과거의 죄책감이 검은 얼룩으로 발현되는 주인공의 내면을 아주 밀도 있게 그린 작품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 주제의식도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롭고. 아주 아주 진지한 그런 주제 예. 의식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등장 인물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감과 서사를 구축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통찰과 감동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기대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두 작품 추천드립니다. 추천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두산 아트랩에서 진행되는 공연이고, 이 공연은 실험적이고, 네. 재미있는 흥미로운 공연일 수 네, 있고, 개기일식 기다리기. 예, 그 다음에 검은 얼룩 같은 경우에는 검증받은 네, 네. 수상작입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쌤은 어떤 공연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극단 문지방의 열매의 시차라는 작품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문지방. 요즘 핫한 극단이죠. 예, 그쵸. 여러 차례 한 2개 정도 이 극단 공연을 추천한 것 같은데, 요번에는 어떤 공연이라고요? 열매의 시차인데요. 열매의 시차. 보니까 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대본 공모 선정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예빈 작가님의 연출은 조지원 연출입니다. 예. 1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공연합니다. 예,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쿼드입니다. 그동안 이 극단 문지방이요. 시추나 하복이나 축하 케이크로 올해나 작년에 많은 평론가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거의 박한별 연출님이 이제 대표 연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열매 시차는 조지원 연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극단의 다른 연출들도 더 이렇게 좀 층이 더 있나 이런 예. 거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협업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팀이 협업을 잘해서 극작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그 좀 책임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아무튼 재밌는 시도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예. 취리 여행입니다. 자, 취리 여행은 이거 어디 극단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프랑코포니. 프랑코포니의 취리 여행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매경 연출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극단인 거죠. 예. 이매경 연출님께서 프랑스 신작 중심으로 공연을 올리고 있죠. 아주 재밌는 극단입니다. 네. 이게 작가의 이름이 어렵습니다. 예. 장 브누아 파트리코 예, 짱이라고 그러죠. 짱.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띠라팽 예. 선생님께서 연출하셔가지고 드라마투르기랑 번역은 이매경 선생님이
예. 하시고 또 각색은 황정은 작가가 이제 붙었네요. 예, 1월 황정음 작가가 이 희곡 쪽으로 관심을 많이 써서 너무 든든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쌤께서 여기 출연하십니다. 남쌤이 여기 출연하군요. 네. 여기 연습하시느라고 기대됩니다. 못 오시게 계십니다. 예, 트랙 끝나자마자 또 여기 합류해가지고 연습하시네요. 네. 예. 그 공연은 1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시어터 쿰에서 공연합니다. 예, 1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네. 그 프랑코포니는 그 젊은 관객들 사이에서 그 팬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좋은 프랑스 희곡을 그 엄선해가지고 소개해온 극단이기 때문에 예. 그 저희 학생들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많이 보러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쥐리히 여행 예,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개 작품 추천해 주셨고요. 어느덧 연말입니다. 저희 막전막후가 13회로 2025년을 열심히 뛰어왔는데, 자, 여러분들은 2025년 을사년 최고 공연은 무엇이었나요? 예, 한번 손꼽아 보시고, 혹시나 그 인생 공연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2026년 병원연에는 어떤 인생 공연이 기다릴지, 어떤 공연을 자기의 인생 공연으로 삼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한 해 동안 관심 써준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정말 좀 더 뜨거운 열렬한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